요트 경주에 참가할 때는 도전을 기대하고 우승을 위해 경쟁하는 걸 기대하지, 내 목숨과 승무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 이 채널에서 이미 개별 이야기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 설명에 있는 챕터를 이용해서 이 모음집의 이야기들을 찾아보세요. (2015년사) 월 엘라뱀에서 열린 도핀 아일랜드 요트 경주 도중에 거대한 폭풍이 모빌만을 강타합니다. 8척의 보트가 전복되고 6명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핀 아일랜드 요트 경주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엘라베마 모빌만에서 열리는 연례 요트 대회입니다. 이 봄 행사는 걸프코스트 해양 문화를 기념하는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숙련된 선원들과 레저 선원들이 함께 참가하고 지역사회는 육지에서 축제를 즐깁니다. 이 경주는 18해리로 어퍼베이에서 시작해 만의 남서쪽 끝에 있는 도핀 아일랜드 브리지 근처를 통과합니다. 이 만은 평균 수심이 10피트이고 표면적은 약 413평방마일입니다. 이 만은 보호용 방벽섬들 덕분에 멕시코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이 경주는 부커니어, 페어호프, 그리고 모빌 요트 클럽이라는 세 요트 클럽이 번갈아 가며 주최합니다. 2015년에는 페어호프 요트 클럽이 125척의 보트와 약 475명의 선원들과 함께 경주를 주관합니다. 4월 25일 아침, 선원들이 해안까지의 경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모빌만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론 게스턴과 한나 블라락은 16피트짜리 쌍동선 인카일러에서 트라피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론은 50세로 평생 대부분을 항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네스를 단단히 고정하고 물 위로 몸을 뒤로 젖힙니다. 한나는 15살이고 이번이 처음으로 요트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녀는 론의 딸 사라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론의 호비켓은 다른 참가자들의 배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해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경주에 참가하는 선단에는 경주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보트들, 가판 아래 잘 꾸며진 선실이 있는 대형 원양 선박들, 그리고 론의 호비켓과 같은 소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참가한 선박들만큼이나 선원들의 기술과 경험도 다양합니다. 폭풍 예측센터는 걸프 해안을 따라 강한 돌풍, 우박, 그리고 토네이도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기상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0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 확률이 15%이며 대부분의 경보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서 한 관계자가 클럽 사무실에 무전으로 스크래치 시트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스크래치 시트는 참가 선박 목록과 핸디캡을 제공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크기와 등급의 선박들이 서로 비교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실에서 들은 것은 0757의 경기를 취소하라는 내용이었고 선원들이 9시 30분 출발을 위해 만에 모이는 동안 요트클럽 웹사이트에는 날씨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모바일에 있는 국립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8시 8분에 중요한 예보를 내놓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노을을 경고합니다. 8시 10분에 취소 공지가 웹사이트에서 삭제됩니다. 전날 밤 NOAA에서 오신 분이 여기서 날씨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모빌만에서 항해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때는 아름답고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게리 가너 페어호프 요트 클럽의 커모도어가 경기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앞서 전달된 취소 메시지는 유감스러운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상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경주 시작 시간이 9시 30분에서 10시 30분으로 지연됩니다. 폭풍 전선이 미시시피주 파스카굴라 항구에 도달했으며 이곳은 모빌에서 남서쪽으로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폭풍은 루이지애나를 시속 40노트로 휩쓸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7분 멕시코만의 웨스트 캐머런 블록 17 석유 시추선에 56노트의 돌풍이 불어닥쳤고 이어서 웨스트 캐머런 블록 110 석유 시추선에는 72노트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기상급증 현상은 모빌만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모빌만을 돌고 있던 보트들이 경주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휴대폰과 계측기를 확인하며 기상 정보를 점검합니다.
8척의 보트가 철수합니다. 117. 클럽의 커모도어의 권고에 따라 24피트 단일 선체 요트 인 레이저 후에 승선해 경주에 참가합니다. 17세 레너드 루턴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은 들어오는 기상 보고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아마도 16시 15분쯤 도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 시간까지 경주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핀 아일랜드까지 항해해 결승선을 통과한 뒤 방향을 돌려 안전하게 본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전선이 닥치기 전에 경주 심판이 탄 안전보트가 카운트다운 신호를 보내고 레너드와 그의 선원들은 선두로 출항합니다. 작은 쌍동선들이 물살을 가릅니다. 가벼운 선체 덕분에 이 배들은 경주에서 가장 빠른 선박 중 하나입니다. 한나와 론이 타고 있는 카일러호가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들은 윈드너츠라는 36피트짜리 단동선 세일보트를 추월합니다. 론의 친구 스콧 갓볼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레이스의 첫 구간에서 한나와 론은 론의 형제인 셰인 게스턴과 경쟁합니다. 셰인도 똑같은 쌍동선에 타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중반에 접어들자 론은 신중하게 조종을 합니다. 론은 가장 짧은 경로로 도핀 아일랜드를 바로 향하는 대신 먼저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결국 남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후 2시쯤 그들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론의 형제 셰인은 1분 뒤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론과 셰인 모두 레너드와 그의 선원들처럼 도핀 아일랜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집으로 향하는 항로를 잡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안 되어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노우가 모빌만으로 다가옵니다. 비의 장벽이 서쪽 지평선을 가립니다. 론은 한에게 비가 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버커니어 요트 클럽까지는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한나는 손에 휴대용 GPS를 들고 자주 확인하면서 그들의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내는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나는 GPS의 끈을 목에 걸고 구명조끼 안에 넣습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폭풍이 세계주를 가로질러 몰빌만의 서쪽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폭풍은 이동 경로를 따라 세계의 뚜렷한 폭풍 세포로 변합니다. 각 세포는 차가운 공기와 얼음 입자를 품고 있습니다. 따뜻한 상승 기류에 의해 떠오릅니다. 보통이라면 차가운 덩어리는 그냥 흩어지겠지만 폭풍이 육지를 지나면서 상승 기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차가운 공기와 얼음 입자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얼음 입자들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 강력한 하강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떨어지면서 녹고 물이 증발하면 이 과정이 하강 기류를 더욱 강화시켜 그 힘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폭풍 아래에 차가운 공기의 덩어리가 형성되어 강력한 돌풍이 발생합니다. 이 냉각 효과는 모빌만 주변의 건조한 공기층과 만나면 더욱 증폭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가 더 조밀해지고 기압이 높아지면서 돌풍이 더욱 강해집니다. 모빌만 주변의 기상 관측소들은 이러한 기온 하강과 기압 상승을 감지합니다. (1500시가) 조금 지난 후 허리케인급 강풍과 거대한 파도가 모빌만을 강타합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이어서 폭우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거세질수록 해나 한나는 차가운 공기가 몰아치는 것을 느끼고 잠깐의 고요함이 허리케인급 강풍에 의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들의 보트인 카이라가 전복되면서 해나와 론이 물에 빠집니다. 론은 해나와 보트에 연결된 밧줄을 붙잡습니다. 바람이 뒤집힌 선체를 잡아채면서 보트가 론과 한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론은 밧줄을 놓고 한나를 붙잡습니다. 약 30마일 북쪽에서 필립 마크나마라는 해안 경비대 근무 요원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합니다. 조난 신호가 쏟아집니다. 세 번째 신고가 들어올 때쯤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해안 경비대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당국은 사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만에서 선원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많은 배들이 폭풍에 휘말리고 승무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해안 경비대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여러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합니다. 배가 조난을 당하고 선장이 메이데이 호출을 할 때
그 호출에는 선박의 이름, 위치, 긴급 상황의 성격, 그리고 탑승 인원수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보는 해안경비대에게 매우 명확한 임무, 즉 X명의 사람을 구조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해안경비대가 대회 주최 측에 선박과 인원 명단을 요청하면 그 명단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트클럽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보트 명단은 있지만 승무원 명단은 없습니다. 몇 명이 실종됐는지, 몇 척의 선박이 실종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는 훨씬 더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안경비대 직원이 실종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론과 한나는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싸웁니다. 론은 방수 케이스에서 젖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한나는 GPS에서 좌표를 확인해 구조대원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안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론의 형제 셰인은 여러 번 전복을 겪으며 힘겹게 결국 해안에 도착합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요트 레이저에 타고 있던 10대 소년 레너드 루턴과 그의 승무원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들은 4월 12일, 25일, 30일 사이에 조류에 휩쓸려 5날 동안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7,500제곱마일에 달하는 바다를 145차례 수색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척의 전복된 배에서 다른 배로 이동하며 생존자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몇 시간 동안 물에 있던 레너드는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됩니다. 선원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트클럽은 여러 사건에서 총 700만 달러가 넘는 청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날 언젠가 심각한 악천후가 만을 강타할 것을 알면서도 경기를 진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전체 명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 주최 측은 그 이후로 해안경비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 중 승무원과 보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장과 승무원이 기상 경고를 무시한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8척의 보트는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경주에서 철수했습니다. 8척의 보트가 침몰했고 4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6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광고 없이 이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패트리온에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광고 없는 영상부터 조기 시청, 라이브 질문과 답변 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멤버십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979년 8월 11일 303척의 요트가 패스트넷 라운드 더 록 레이스에 출항했습니다. 이어진 폭풍 속에서 24척의 보트가 버려졌고 5척이 침몰했으며 136명의 승무원이 구조되고 15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레이스 역사상 가장 큰 오프쇼어 레이싱 문화의 개혁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멜키는 론 홀랜드가 설계하고 캠퍼 앤 니콜슨이 제작한 30피트 반 통읍 요트입니다. 1979년 패스트넷 레이스를 앞두고 6명의 선원들은 패스트넷 라운드 더 록 레이스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오프쇼어 레이스를 함께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이며 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11일 토요일 303척의 요트가 예측 가능하고 온화한 조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멜킨 회는 선장 데이비드 시안, 데이비드의 17살 아들 매튜, 닉 워드, 마이크 도일, 데이브 휠러, 그리고 제리 윙크스가 탑승해 있습니다. 패스트넷 라운드 더 록 요트 경주는 오프쇼어 레이싱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여정은 화이트 서맥 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요트들은 영국 남서부를 돌아 켈트해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케이프 클리어, 섬 남서쪽에 위치한 패스트넷 록을 돌아 다시 플리머스로 돌아옵니다. 600해리의 이 경주는 완주하는데 약 6일이 걸립니다. 이는 어떤 선원의 의지와 경험을 시험하는 고된 도전입니다. 1979년 이 경주는 국제 오프쇼어 규칙, 즉 국제 오프쇼어 규칙이라는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제 오프쇼어 규칙은 요트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포인트 규칙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마친 후 요트에는 핸디캡이 부여됩니다. 핸디캡은 선박이 특정 등급에 배정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비슷한 등급의 요트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핸디캡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등급의 요트들도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몇 년에 걸쳐 디자이너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요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에 힘을 쏟았습니다. 국제 오프쇼어 규칙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오프쇼어 규칙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그 측정 지점에 우선순위를 두어 요트의 핸디캡을 줄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설계에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요트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수선 길이와 수면 아래의 저항입니다. 요트는 수선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수면 아래의 저항이 적을수록 더 빠르게 항해합니다. 느린 보트는 짧은 파도를 만들어내고 보트가 속도를 내면 파도의 길이와 높이가 증가합니다. 파도의 길이가 수선 길이의 절반에 도달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트는 자신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보트가 더 빨리 갈수록 파도가 더 커지고 더 큰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하므로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더 큰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즉, 워터라인이 사실상 속도 제한 장치 역할을 하며 워터라인의 길이에 비해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빨라질 수 없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그리말킨의 길이가 선미에서 선수까지 30피트로 측정되면 40피트로 측정되는 보트보다 핸디캡이 더 낮게 됩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은 측정되지 않는 지점에서 선체의 폭을 넓혀 워터라인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자들은 그리말킨의 수중 킬 크기를 줄여서 수중 저항을 더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른 요트는 보통 더 넓고 얕은 형태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올바른 조건과 숙련된 손에 맡겨진다면 그리말킨은 진정한 경쟁자입니다. 그녀에게는 경험 많은 선원들과 스키퍼가 있습니다.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이고 경주는 8월 13일까지 시작됩니다. 참가 선단은 켈트해에 있습니다. 더 크고 빠른 몇몇 선박들은 이미 바위를 돌아 복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거세지면서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고 바람도 더 강해집니다. 선장 데이비드 시아는 리프를 넣기로 결정합니다. 리프는 주도체에 있는 고리들의 집합입니다. 바람이 강해지면 돛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으면 요트가 바람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돛을 조금 내리고 돛의 아랫부분을 붐에 묶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데이비드는 리프 고리를 통해 모든 리프를 묶은 다음 돛을 완전히 내릴 것입니다. 전날 데이비드는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해상 일기 예보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켰습니다. 해상 일기 예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일기 예보입니다. 모든 선박은 이 예보를 청취하여 최신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9년에는 이것이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넷 함대는 모두 방송을 청취하여 같은 정보를 얻고 다시 방송을 끄고 일상적인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노련한 선원이라면 강하지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45노트의 강풍이 예보된다고 전했습니다. 8월 12일 그날 늦게 기상청은 강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보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라 패스트넷 참가 선단과 데이비드 시안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선이 지나간 직후 극심한 저기압이 뒤따랐고 바람의 방향도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선원들은 익숙한 불편한 날씨에 느슨하게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버티기 위해 음식을 만들고 악천 후에 대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갑판으로 나와 하네스와 배에 모두 연결된 테더를 이용해 자신을 배에 고정합니다. 강풍으로 이미 상당한 높이의 파도가 생겼는데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파도가 서로 충돌하는 경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짧고 날카로운 높은 파도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충돌하면서 훨씬 더 높은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의 상태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마침내 배는 선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를 겪게 됩니다. 그리멜킨이 파도를 타고 내려갈 때 배의 앞부분인 선수는 앞에 있는 파도의 골짜기에 파고들고 뒷부분인 선미는 선수 위로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피치폴이라고 부르며 그리멜킨에게는 이것이 여러 번 중 첫 번째입니다. 바람이 한 방향에서 불 때는 그리멜킨이 잘 버틸 수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물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는 물 위를 굴러갑니다. 범선은 이것을 부서지는 파도가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너울로 느끼게 됩니다. 너울은 더 높아지지만 해변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반드시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패스턴의 참가 선단 중 일부는 물살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물살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그 영향으로 해류가 파도의 밑부분을 아래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 결과 파도가 자기 위로 부서지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발밑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이제 그리멜키는 여러 방향에서 몰려온 파도가 합쳐져 생긴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배 위로 부서지게 만드는 물살이 선미를 선수 앞으로 뒤집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멜키는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힘들과 맞서야 합니다. 보트 설계자들은 수선 길이를 늘리고 보트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폭이나 중앙 부분을 더 넓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수선 아래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수심, 즉 수선 아래 보트의 깊이를 얕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변화는 보트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선박의 무게중심을 위쪽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보트의 안정성은 안정성 범위로 측정됩니다. 안정성 범위가 150도인 보트는 보트가 완전히 뒤집혀도 파도의 움직임이 보트를 충분히 흔들어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멜키는 안정성 범위가 훨씬 낮아서 90도에 가까우며 이는 전복되기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전복되거나 피치폴이 되면 다시 바로 서는 것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와 팀은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계속된 폭풍으로 승무원들이 지쳐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저천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여러 번 익사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트가 파도를 타고 앞뒤로 뒤집히자 데이비드는 메이데이 호출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17살 아들 매튜와 함께 선실 아래로 내려가 호출을 시도합니다. 닉, 마이크, 데이브, 제리는 갑판에 남아 구명 뗏목을 조종석 안으로 끌기 시작합니다. 조종석은 요트에서 조타인들이 있고 선원들이 앉아있는 구역입니다. 그들은 구명 뗏목을 바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선실 아래로 꺼내놓기만 합니다. 데이비드는 메이데이 호출 후 매튜와 함께 다시 전복에 대비해 몸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보트의 저장 공간은 완전히 뒤집힌 상태를 고려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실 안에 잡동산 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통조림 하나가 데이비드의 머리를 때려 두개골이 골절됩니다. 매튜는 아버지를 다시 조종석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파도가 보트를 뒤집고 이번에는 보트가 다시 바로 서지 않습니다. 매튜는 뒤집힌 조종석 아래에서 운 좋게 공기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한동안 물에 뜨려고 애쓰던 중 니기 같은 조종석에 나타납니다. 승무원들은 하네스에 의해 보트에 묶여 있습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보트 안에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하네스가 뒤집힌 보트 아래에서 헤엄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갑자기 돛대가 부러져 보트에서 떨어집니다. 거의 동시에 무게 중심이 이동해 돛대가 없어진 보트가 뒤집힌 상태에서 원래대로 바로 돌아옵니다. 매튜는 승무원들을 조종석으로 올리는 걸 돕습니다. 잠시 멈춰 바다에 떠있는 아버지 시신을 보고 그를 배로 올릴 수 없음을 압니다. 보트가 전복될 때 그는 안전줄에 없었고 지금은 멀리 떠내려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닉과 제리는 조종석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마이크와 데이브는 즉시 구명 뗏목을 물에 던지고 줄을 당겨 뗏목을 팽창시킵니다. 그들은 매튜에게 구명 뗏목으로 뛰어들라고 소리칩니다. 매튜는 닉과 데이브를 바라봅니다. 그는 보트와 두 친구의 시신 곁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마이크와 데이브와 함께 구명 뗏목으로 대피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 그는 두 건강한 선원과 구명 뗏목으로 뛰어듭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구명 뗏목은 그리말칸에서 멀어지고 닉 워드와 제리 윙크의 시신은 폭풍이 계속 몰아치는 가운데 짓밟힙니다. 닉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멜킨호에서 생존자를 찾으려 하지만 그곳엔 그와 제리만 있습니다. 닉은 자신의 책 레프트 포 데드리에서 자신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리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썼습니다. 책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본 패스트넷 79 참사에 대한 최고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그리멜키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제리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오프쇼어 레이싱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국제 오프쇼어 규칙 계측 규정은 선박의 오프쇼어 레이싱 준비 상태를 보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내셔널 메저먼트 시스템
즉 국제 계측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결국 국제 오프쇼어 규칙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IMS는 레이스 참가에 대해 더 폭넓게 접근하며 선박 내 비상 시스템, 팀의 이전 예선, 레이스 완주 여부, 그리고 선박의 안정성 범위 등을 모두 포함해 평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키퍼들은 날씨가 너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면 레이스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레이스에서 스키퍼들은 출발 후 레이스를 포기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피신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악천후가 다가올 때 선원들은 배에 비치된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구명조끼와 하네스를 직접 구입하는 등 안전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반드시 패스트넷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패스트넷이 한 몫을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은 항상 위험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패스트넷 79 참사와 시드니 투 호바트 98 참사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더 심한 폭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니 투 호바트 98 레이스에서는 시드니 투 호바트 98에서는 전체 참가 선박의 18%만이 90도까지 넘어졌고 이는 패스트넷 79 참사의 48%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복된 선박은 3%에 불과했으며 이는 패스트넷 참사의 18%와 비교됩니다. 물론 폭풍이나 레이스를 서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항해를 시작한다면 자신의 선박의 한계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자료 출처는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이 경주에 절대 참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시드니에서 호바트까지의 98년 요트 경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로 6명이 사망하고 5척의 배가 침몰했으며 55명의 선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시드니 호바트 요트 경주는 오스트레일리아 크루징 요트 클럽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에서 박싱데이에 시작됩니다. 그 후 태즈먼 해를 남쪽으로 내려가 베스 해협을 지나 스톤베이로 들어가 더웬트 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경주는 태즈메이니아의 호바트에서 끝납니다. 이 경주는 약 630해리의 거리를 포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요트 경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12월 빅토리아주의 경찰관 게리 쉬퍼는 아내 젠, 두 아들 클린턴과 저스틴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선물을 열고 다음날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축하를 마무리합니다. 두 아들은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행운을 빕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위험을 겪을지 완전히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부모님과 가족에게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리는 축하의 순간을 잊고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크루징 요트 클럽에서 선원들이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모입니다. 선원들은 동해안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시드니 항구에서 오후 1시에 출발 신호가 울리고 115척의 요트가 시드니 항구를 떠나 동쪽 태즈먼 해를 향해 출항합니다. 나는 항해의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 아들의 요트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바람은 서남서에서 불어오며 요트의 우현 후방 사분면에서 돛을 채웁니다. 바람이 요트들을 뒤쪽과 약간 오른쪽에서 앞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면 그들은 돛을 바깥쪽으로 풀어 바람을 받습니다. 이때는 항해 각도가 꽤 편안합니다. 항해 각도란 요트가 바람의 방향에 대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이 편안한 이유는 요트가 물 위에 평평하게 떠 있고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바람이 불어도 느끼지 못하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1998년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는 25세에 첫 요트를 샀고 그 이후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요트 경주에 참가해왔습니다. 90년대에 앨리스는 78피트 요트 사요나라호를 타고 맥시 월드 챔피언십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앨리스는 시드니에서 사요나라호로 출항해 스타보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태즈먼 해를 지나 베스 해협을 향해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항해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은 거의 서쪽에서 직접 불어옵니다. 요트의 측면을 거의 정면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이 요트의 앞이나 뒤가 아니라 거의 옆에서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앨리스는 돛을 조여서 배가 항해하는 방향에서 대략 45도 각도가 되도록 맞춥니다.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지만 사실 이 방향이 가장 빠른 항해 각도입니다. 바람이 돛을 지나가면서 돛 앞쪽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돛을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돛 앞쪽에 저기압이 진공을 만들어 돛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배가 45도 각도로 나아가면 배가 약간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이상 물 위에 평평하게 떠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람이 돛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배는 물에 대해 약간 기울어진 각도로 떠 있습니다. 물속의 용골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또한 키처럼 물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돛 앞쪽의 저기압이 돛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그 힘은 용골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요나라호는 21노트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속 거의 25마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레저용 요트는 평균 약 5노트의 속도를 냅니다. 폭풍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모이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준비해온 폭풍입니다. 27일 아침 1시 앨리슨의 항해사는 위치를 확인하고 앨리슨에게 보고합니다. 레이스가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그들은 대회 기록 보유자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앨리슨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돼. 그는 작은 요트들이 더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대회 규정상 그는 남쪽에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기상 정보를 공유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요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들은 날씨나 해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기압이나 한랭 전선이 호주 남부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빠르게 소멸하거나 이동합니다. 선원들은 종종 이런 기상 시스템을 마주치는데 비록 불편할 수 있지만 흥미진진한 경주에 필요한 바람도 제공합니다. 레이스 브리핑에서는 험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전해졌고 베스 해협에 진입하는 선원들은 거친 항해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트 소드 오브 오리온이 베스 해협에 진입합니다. 조타를 잡고 있는 이는 영국 올림픽 요트 선수 글린 찰스입니다. 글린 찰스는 이미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9m짜리 2인승 요트로 그는 저기압이 점점 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이스에 참가한 요트들은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앨리슨과 찰스 모두 거친 날씨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상청은 예상 풍속이나 파도의 높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즈먼 해를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는 동안 육지가 장벽 역할을 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바람이 그들에게 닿기 전에 속도를 늦춥니다. 앨리슨과 찰스가 모르는 사실은 그들이 동해안 저기압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시드니에서 호바트까지 항해하는 대부분의 선원들이 자주 겪는 한랭 기단과 달리 이 동해안 저기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남호주에 도달하면 천천히 북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더 따뜻한 대지가 반대로 밀어내면서 차가운 공기는 상층 대기로 밀려 올라갑니다. 거대한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천천히 호주 상공을 떠돌면서 쉽게 사라지거나 지나가지 않는 극심한 저기압을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저기압보다 앞서 적도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따뜻한 공기에 고기압이 추가됩니다. 베스 해협의 날씨는 천천히 움직이는 극심한 저기압과 극심한 고기압이 맞서는 조합입니다. 이 현상은 금방 끝나지 않아 바다가 더 거세질 시간을 줍니다. 호주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표층 해류는 북동쪽으로 움직이는 바람과 파도와 함께합니다. 윌슨 곶 주변의 돌풍은 시속 90노트에 달하고 파도는 30m 높이로 추정됩니다. 115척의 요트로 이루어진 함대는 3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선두 그룹은 27일 새벽에 베스 해협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바람은 어떤 육지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선두 그룹이 해협으로 들어서면서 그들은 육지에 보호를 벗어나고 바람은 몇 분 만에 시속 30노트에서 40노트 그리고 60노트까지 강해집니다. 파도와 바람이 요트를 옆에서 때리며 파도에 휩쓸려
요트가 흔들리고 바람이 요트를 넘어뜨립니다. 베스 해협의 바람과 파도는 모두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요트들은 이미 비몬 포인트에서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는 파도의 측면으로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트 소드 오브 오리온은 글린 찰스가 조종하는 가운데 베스 해협에 있습니다. 바람은 80에서 90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트는 한 번 이상 전복되었습니다. 글린은 나머지 함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정의를 사용해 연락하면 살아남더라도 실격 처리됩니다. 그의 여자친구 애니도 요트 선수입니다. 그녀라면 연락을 했을까요? 글린은 영국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합니다. 요트 선수는 바다가 어떤 시련을 던져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무전 연락을 한다는 것은 경보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패배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최선의 경우에는 포기했다는 수치심을 겪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경찰관 게리 시퍼는 12.5m 요트의 승무원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베스 해협으로 항해하며 다시 도전합니다. 강풍과 거대한 파도를 뚫고 싸웁니다. 새벽 1시에 갑판 위로 파도가 덮치고 시퍼는 갑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습니다. 부력조끼도 없고 하네스와 테더로 갑판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퍼브나 비상 위치 표시, 무선 신호기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거대한 파도와 거센 바람이 보트 챌린지를 다시 한번 90도 이상으로 밀어붙입니다. 쉬퍼가 앉아있던 갑판은 더 이상 그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요트의 높은 쪽에서 어두운 바다로 떨어집니다. 쉬퍼는 누군가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만 그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그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배가 자신을 어떻게 구할지 궁금해합니다. 파도는 마치 절벽 같고 배는 파도 사이의 골짜기로 사라졌다가 파도가 그를 덮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전자위치 추적 장치도 없이 쉬퍼는 폭풍 후 치는 바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방수 손전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승무원들에게 위치를 알릴 유일한 수단임을 깨닫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거센 바다에서 그는 거의 30분 동안 물에 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교과서적인 구조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배를 돌려 거의 그의 바로 위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그들은 배를 돌려서 날씨가 그를 배 안으로 밀어넣도록 합니다. 바람은 시속 90노트까지 돌풍이 불고 파도는 30m가 넘게 몰아칩니다. 돈 버클리는 요트 B-52의 선실 아래에 있습니다. 배는 90도 이상으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돛이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배는 파도를 타고 으르렁거리며 올라갑니다. 키자비가 비명을 지르며 조심해 라고 외치는 순간 B-52는 파도의 꼭대기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거꾸로 추락합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과 빗소리가 사라지고 배가 자동차 사고처럼 물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배는 떠오르지만 내부는 물이 가득 차고 장비들이 선실에서 나뒹굽니다. 갑판 위에서 스토브가 여성 승무원의 머리를 강타하고 그녀는 물속에 갇힙니다. 또 다른 남성은 머리가 조타 핸들에 끼어 있습니다. 돈은 안전벨트를 풀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는 배에서 40m나 떨어지게 되지만 다행히도 다시 헤엄쳐 돌아와 배에 올라탑니다. 소드 오브 오리온 회선은 승무원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스 규칙을 어기고 나머지 함대의 기상 상황을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경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엔티포드 시드니오의 제프 힐과 나머지 함대는 아직 베스 해협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프는 무전 호출을 듣습니다. 12월 27일 17시에 호주 당국이 일반 메이데이 신호를 발령합니다. 제프는 남쪽으로 계속 항해합니다. 그와 선원들은 이 레이스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으며 그는 일부에게 이 기회가 평생 한 번뿐일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그들이 기권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스 해협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완주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하면서 그는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그들의 가족을 결코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주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항구인 에덴 39으로 항로를 잡습니다. 다른 요트들도 그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대가가 이미 처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에 자신을 내모는 어리석은 자존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린 찰스, 레리 앨리슨, 게리 쉬퍼는 여전히 베스 해협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트 윈스턴 처칠은 파도에서 떨어지며 전복됩니다. 9명의 승무원들은 요트에 물이 들어오자 급히 구명보트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거센 날씨에 요트를 버린다는 것은 단단한 갑판을 떠나 얇은 플라스틱 한 장만을 사이에 두고 물 위에 떠있는 고무보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명보트에 몸을 싣으며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630해리의 모험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에덴의 해안 순찰대 자원봉사자들은 무전을 통해 구조 작업을 24시간 내내 조율합니다. 35대의 군용 및 민간 항공기와 27척의 호주 해군 함정 이 구조 작업에 합류합니다. 영국 올림픽 선수 글린 찰스는 소드 오브 오리온호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으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를 장례 치를 수 없습니다. 요트 윈스턴 처치로에서는 팀이 구명보트에 타는데 성공하지만 그중 한 구명보트가 파도에 휩쓸려 찢어집니다. 3명의 승무원 모두 익사하고 요트 비즈니스 포스트 니아드는 도시대가 부러진 채 파도를 타고 굴러갑니다. 선장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또 다른 승무원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게리 스와이퍼는 챌린지 후에 다시 올라 24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그와 함께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시드니 투 호바트 98 요트 레이스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시 구조 작전으로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구조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55명의 선원들, 이 선박과 헬리콥터에 의해 요트에서 구조됩니다. 115척의 요트가 경주를 시작했지만 5척이 침몰하고 7척이 버려졌으며 59척이 이든에서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4척의 요트가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사요나라호를 타고 12월 29일 오전 8시경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승리의 축하 행사는 없었습니다. 4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요트인 미스티는 이틀 뒤인 12월 30일 호바트에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998년 시드니 투 호바트의 비극은 요트 경주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비가 개선되었고 더 나은 구명조끼, 더 나은 하네스, 개인용 비상위치 발싱이, 더 나은 교육과 훈련, 더 정확한 기상 데이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상 서비스와 대회 주최자 간의 협조도 개선되어 특정 파고와 풍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정 변경으로 요트는 40노트 이상 강풍 시 전체 함대에 반드시 알리게 되었습니다. 게리 스와이퍼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항해를 했고 해상 안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12월 30일 레이스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컨스티튜션 독에서 숨진 6명의 선원을 추모하는 공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오스트레일리아 크루징 요트 클럽의 회장인 휴고 반 크레츠마르는 성명을 낭독합니다. 마이크 베니스터, 존 딘, 짐 로, 글렌 찰스, 브루스 가이, 필 스케그스.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 영원한 항해가 잔잔한 바다와 부드러운 바람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밤에 리프를 하거나 헤드세일을 바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항상 따뜻하고 건조하기를 바랍니다.